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콜롬비아의 혼란. 2. 구세주가 나타났다. 3. 엄청난 답례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품었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자가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 최대 우번국이자 무려 52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을 이어온 국가. 그런데 가장 살벌한 내전을 이어가던 콜롬비아가 내전 당시 한국이 폐기처분한 전투함을 가져가 재미를 보더니 최근에는 한국산 전투기까지 구매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중남미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사이에는 세계 3위의 커피 생산국 콜롬비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는 예부터 신은 콜롬비아를 너무 아름답게 빚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악인들을 내렸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죠. 안데스 산맥, 아마존 정글, 태평양, 카리브해라는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을 모조리 몰아줬지만 콜롬비아에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죠. 현재 넷플릭스에서 공개 중인 나르코스라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인공이 바로 콜롬비아 최대 범죄 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을 창시한 파블로 에스코바르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계 유통량의 70%를 담당했던 전설적인 인물인 그는 콜롬비아의 대통령을 꿈꾸기도 했었습니다만 경찰의 총에 맞아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인간에 대한 저주가 내렸을지는 몰라도 자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니까요. 중남미에 매장된 석탄의 48%를 가진 최대 석탄 보유국이면서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 역시 중남미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자원 보유국입니다. 중남미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10%와 천연가스 5%가 매장되어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매년 150건 이상의 광구가 끊임없이 탐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석유가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매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콜롬비아와 한국 사이에 묘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콜롬비아가 자신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석유를 대한민국에게만큼은 직접 배송해주기로 한 것이죠. 원래 석유의 경우 국가와 국가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개인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의 최대 목적은 좀 더 싼 가격에 구매해서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윤 극대화에 있죠. 이에 석유 시장에서는 대형 중개인들이 저렴하게 석유를 잔뜩 사들인 뒤 쟁여뒀다가 비싼 값에 파는 매점매석 행위가 빈번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석유를 사야 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국영 에코페트롤 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게는 석유를 직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배송까지 해주었죠. 작년 말 에코페트롤사는 콜롬비아 북부 코베나스 항을 출발해 무려 46일간의 항해 끝에 충남 서산의 대산석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콜롬비아는 한국과 석유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중개인의 손을 빌어 수출했으나 이제 한국에게는 판매 계약부터 수송까지 전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에코페트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시장 규모가 미국이 90%를 아시아는 고작 8%에 그쳤으나 이제는 아시아 시장이 49%로 미국 시장을 앞서면서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도 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소비국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에게만 46일이라는 긴 바닷길을 건너와 특별히 직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평범치 않은 관계 덕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왜냐면 콜롬비아와 한국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1953년 7월 콜롬비아의 한 병사가 군용백 하나를 마치 아이 다루듯 조심조심 아는 채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용백에는 9살 한국 남자아이가 쭈그린 상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윤우철 전쟁고아였습니다. 배에는 군인만 오르도록 허용됐기 때문에 아이를 콜롬비아로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한 그는 결국 군용백에 아이를 담아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병사는 아우렐리오 가연, 한국전쟁에 보병으로 참전했던 가연 상사는 지난 1964년 4월 2일 콜롬비아의 에스펙타도르 일간지에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삶과 죽음의 전투 현장을 누비던 그는 우연히 막사 쓰레기장 옆에서 부모 잃은 아이를 발견했고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특했던 아이는 콜롬비아 병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아이는 가연 상사에게 콜롬비아로 따라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어린 우철을 콜롬비아로 데려가기로 약속하고 군용백에 담아 배에 오르게 된 겁니다. 가연 상사로부터 알 수 있듯이 콜롬비아는 한국전쟁 참전국입니다.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 콜롬비아는 해군 함정 한 척을 포함 5,100명이 전투병을 파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5,100명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무사히 북한을 막아낼 수 있었고 이후로도 한국과 콜롬비아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2016년 한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됐는데 8년에 걸친 끈질긴 협상 끝에 기어코 성사시켰고 콜롬비아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해 끈끈한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는 52년 동안 쌓인 아픔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내전이 바로 콜롬비아에서 일어났으니까요. 1964년에 시작된 내전은 콜롬비아 정부, 중군사 조직, 범죄 조직, 좌익 유격대가 각자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벌였고 그 충돌은 무려 2016년까지 52년간 이어졌습니다. 가장 오래까지 콜롬비아 정부와 대치하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는 결국 2016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전이 격화되던 2013년 콜롬비아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에 은밀한 부탁을 전해왔습니다. 2011년 퇴역한 초계함 한 척을 콜롬비아에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죠. 한국은 다소 난감한 부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를 파병해준 고마운 콜롬비아에게 수리까지 마치고 완벽한 상태로 보내주기로 결정하죠. 해당 초계함은 안양함으로 1983년 12월 취역한 후 2011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우리 영해를 지키고 명예롭게 퇴역한 직후였는데요. 해군은 2013년 10월부터 시작해 무려 9개월간 창정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2014년 7월 진해에서 콜롬비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5일 콜롬비아 바이아 말라가 해군기지에 도착했고 일주일 뒤 인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콜롬비아 태평양 최남단 뚜마코 항에서 개최된 인수식에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을 포함 국방장관, 합동군사령관, 해군사령관, 주지사 등 VIP 100여 명이 참석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안양함 은 나리뇨, ARC 나리노 함으로 명명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이 콜롬비아에 퇴역함을 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척당 적어도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계함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 측에서는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 문양을 형상화해 전함기에 새겼죠. 콜롬비아가 한국에게 초계함을 부탁해온 것은 내전 때문입니다. 2013년 당시 콜롬비아에는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군과의 내전이 한참이었고 카르텔이 판치는 해안 경계까지 막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양함으로 하여금 해산 경계 임무를 맡겨 카르텔 소탕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그만큼 콜롬비아에서는 당시까지 범죄 조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함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콜롬비아는 얼마 전에는 안양함보다 좀 더 신형 초계함을 받아갔습니다. 바로 포항급 초계함 익산함인데요. 1988년 취역한 익산함은 2018년까지 30년간 한국 영해를 지켜주다 퇴역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콜롬비아에 공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이 공여한 포항급 초계함에 ARC 알미란테 토노라고 명명하고 정식으로 취역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익산함 역시 안양함과 동일하게 해상에서 카르텔을 차단하며 수색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대 시속 60km에 이르는 쾌속선답게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한국산 초계함으로 큰 재미를 봤기 때문일까요? 이제 전투기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11월 29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는 방산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FA-50 경공격기를 선보였는데 이렇게 콜롬비아까지 나라가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콜롬비아는 노후화된 경공격기 교체를 위해
1조 원 투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이 직접 KAI 부스로 찾아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는 최근 한국의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방산 협력을 논의했는데 FA52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니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왔다고 하죠. 물론 대통령이 방문한 것도 특이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좋은 제안을 부탁해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은근히 한국의 경공격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KAI 역시 공대공, 공대지 무장과 더불어 항속거리가 확장된 수출형 FA50을 준비해 최적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불리던 콜롬비아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지상낙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는 관세가 낮아지면서 양국 간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콜롬비아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이제 경제 발전을 준비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늘고 있기도 하죠. 아주 오래전 한국을 도와주었던 콜롬비아의 경제 발전에 한국 기업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0% 이상 차지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을 하고 있지만 기존 파운드리 공정의 TSMC가 오랜 신뢰를 구축해왔기에 아직까지 많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TSMC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에게 각종 위기가 닥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가 닥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TSMC에 일격을 가하며 또 한 번의 선제 공격에 나섰는데요. 세계 1위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격한 이들은 세계 최대 랜섬웨어 조직 록비드로 TSMC에 7천만 달러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록빗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 손에 쥐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7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TSMC의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TSMC는 고객 데이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론은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TSMC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IT 하드웨어 공급을 담당하는 한 서드파티 기업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서버의 초기 설정과 관련된 정보가 새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서드파티는 킨맥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국제적인 IT 기업들과도 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드파티인 킨맥스 측은 공격자들이 설치 환경 설정 파일 등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캡처해갔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록빗의 하위 그룹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은 NHA, TSMC가 7천만 달러를 8월 6일까지 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정보 중에는 TSMC의 네트워크로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데이터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천만 달러를 내지 않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누구나 TSMC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칩셋 전쟁이 전 세계 지정학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TSMC들 향한 이런저런 해킹 시도들이 늘면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 가장 심각한 건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5년 안에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투자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워런 버핏도 TSMC의 지분을 단 3개월 만에 매도하면서 단타를 치는 이례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이 TSMC 지분 41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치를 매입했으나 작년 연말에 보유주의 90%가량을 매도했습니다. 물과 한 분기 만에 약 5조 원가량의 단타를 친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인터뷰에서 TSMC는 경영이 우수한 회사라고 평하면서 하지만 급히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중국과 미국 대만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자 투자금을 모두 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워런 버핏만이 아닙니다. 블랙록과 JP 모건 등 다른 월가 금융회사들도 지난해 4분기에 대만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TSMC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TSMC의 리스크 상황에 맞춰 공급처 다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AI용 GPU 위탁 생산 물량 일부를 의뢰하기 위해 허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선단 공정인 3나노를 기반으로 한 시제품 성능 검증을 비롯해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에 부합할 경우 일부 물량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신 공정인 3나노 공정의 수율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어 AI용 GPU가 벌써부터 병목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탁 생산사인 대만 TSMC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TSMC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를 제2위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TSMC 위 여러 가지 리스크가 터지며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또 한 번 TSMC에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 성공 1주년 직전에 이 나노 승부들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모바일 칩, 고성능 컴퓨터, 차량용 칩 등으로 순차 연결되는 제품 전략을 통해 TSMC와의 대결에 맞서겠다는 의도입니다. 삼성이 TSMC에 앞선 3나노 프리미엄으로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이들 바탕으로 TSMC와 본격적인 2나노 경쟁을 펼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고 TSMC를 제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삼성은 지난 1년간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모러라운드 GAA를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GAA는 TSMC가 쓰는 방식인 핀팻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한층 앞선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 삼성은 3나노 양산 당시 가해 1세대 공정이 기존 5나노 핀팻 공정과 비교해 전력을 45% 절감하면서 성능은 23% 높이고 면적은 16%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GAA 트랜지스터 구조들 도입한 파운드리는 삼성이 유일한데요. 삼성은 GAA 기술을 3나노뿐 아니라 2나노, 1.4나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TSMC도 2나노부터는 핀팻이 아닌 GAA 공정을 도입합니다. 바로 2나노가 차기 파운드리 반도체의 격전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TSMC는 GAA 자체도 처음일 뿐더러 이를 활용해 2나노에 적용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현재 안정적인 수율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2024년 3나노 2세대 공정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2나노 양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의 구체적인 제품별 생산 로드맵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모바일향 중심으로 2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 컴퓨팅, HPC, 향 공정, 2027년 오토모티브 향 공정으로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수를 장악한 TSMC를 넘어서기 위해 삼성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2나노 공정부터는 업계 1위도 GAA를 도입할 텐데 그때가 되면 업계 1위와 같게 갈 것이라며 5년 안의 기술로 업계 1위를 따라잡겠다며 TSMC와의 치열한 기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양산 목표만 밝힌 게 아니라 이미 부문별 고객사들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쟁사와 시장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최근 TSMC가 고객사들에게 주요하게 강조하는 패키지 기술 관점에서도 곧 따라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삼성 역시 최첨단 패키지 협의체 MDI 멀티다이 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TSMC에 맞서고 이 나노 공정에 사용할 최첨단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 자산 IP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첨단 칩 생태계를 구성하는 100여 곳과 협업을 강화하며 고객사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기술력만으로는 TSMC를 역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주요한 건 고객사들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니 앞으로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공정 가동률이 90%에 이르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5나노, M와 7나노 공정 합계 가동률이 9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였던 작년 말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5나노와 7나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력 공정입니다. 업계 1위인 TSMC도 5나노와 7나노 공정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공정은 3나노지만 아직 수요가 한정적이므로 주력 공정에서 이러한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 부분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특히 AI와 차량용 반도체 양산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공정 가동률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역발상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3대 칩 기업 중 유일하게 모래 설비 투자, 카펙스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퍼 투입을 줄여 칩 생산을 줄이는 감산 기조는 유지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시장 우위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여전히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세미컨덕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는 올해 설비 투자를 예년 수준인 400억 달러, 약 53조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약 20%가량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같은 기간 SK 하이닉스는 50%,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2% 줄였고, 대만의 TSMC도 올해 설비 투자에 320억 달러, 약 42조 원을 쓰긴 하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12%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인텔도 작년보다 19% 감소한 200억 달러, 약 26조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 삼성은 TSMC와 인텔을 포함한 톰 3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그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으며 압도적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삼성의 투자는 세계 IT 물경기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라 업계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침체가 깊어진 위기에도 삼성은 강력한 투자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 자존심을 내건 수중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바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최대 8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피할 수 없는 단판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잠수함 성능을 분석하고 과연 누가 최후에 웃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만재 배수량 245T 위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3000T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업은 한국과 일본, 사실상 한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싸움은 한일 간의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니라 적게는 60조 원, 많게는 8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수주 잭팟을 노릴 수 있는 전쟁이기에 반드시 꼭 이겨야만 합니다. 캐나다 매체 더 허브에 따르면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미국의 반대를 불러올 핵잠수함이 아닐 것, 장거리 자막 능력,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및 후속 군수지원 능력 등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캐나다의 요구사항에 모두 부합하는 잠수함으로는 한국의 DSM-E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으로 좁혀집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참관단이 포함된 캐나다 잠수함 실사단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잇따라 방문해 잠수함 제조, 수리, 훈련 체계를 견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오는 10월 캐나다 군 당국이 방한해 도산한창 5급 잠수함에 승선하고 조선소 건조시설을 추가로 둘러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내년께 나올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당국자들은 10월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위한 사전 실사 성격으로 방한할 예정으로 도산한창 5급의 성능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군 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5월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는데 이들은 방한 전 일본을 찾아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과 해상자위대에 들러 잠수함 운용 현황을 살폈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해 잠수함 성능과 차별점 등을 직접 비교해 보려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캐나다 군 당국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건 어느 정도 확실해진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신 잠수함인 도산 한창 5급 잠수함은 세계에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 함정 자체로만 봐도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경쟁자인 일본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비교 우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AIP, 공기부료 체계를 탑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건조되고 있는 신형 디젤 잠수함들은 거의 대부분 AIP를 탑재하고 있지만 일본만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를 탑재하지 않은 이유가 일본이 AIP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앞서 일본은 연로전지 AIP를 개발하려다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일본 신형 잠수함에는 리튬 전지 하나만 탑재되어 있는 상태로 노력이 무색하게도 여러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 소류급 잠수함은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높은 고항복강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중 작전 심도를 500M까지 증가시켰지만 작동할 때 대량의 배기가스를 방출시키는 스털링 AIP 엔진이 말썽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엔진은 수심 200M 내외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일본 잠수함은 작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더구나 과거 일본 소류급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 4,200톤이 넘어가는데 겨우 300kW급 스털링 엔진을 장착하면서 조류가 강한 곳에 가면 항해 속도가 2에서 3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 진수한 소류급 11번 함 오류부터 스털링 엔진을 완전히 제거하고 리튬 전지만 장착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통상 리튬 전지를 쓰기 위해선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을 채택해야 하는데 일본은 개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축전기 사이즈와 같은 중량에 맞춰 개조해버렸습니다. 결국 리튬 전지를 탑재한 오류함마저도 항해 속도 유지 시간은 기존 납전지와 비교해 겨우 1.5배 증가하는 데 그치며 경쟁력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DSM-E3000은 가격과 성능, 크기 등 여러 측면에서 캐나다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잠수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DSM-E3000은 도산 한창 5급 잠수함을 개량해 탄생한 것으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형 모델입니다. 최대 속력이 시속 37km로 최소 1개월의 지속 자막 능력을 갖췄으며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까지 탑재하면서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는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DSM-E3000 역시 배터리로 운항할 때 다른 잠수함들보다 더 긴 지구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마덱스 2023에서는 해외 군사매체 네이벌 뉴스와 진행된 인터뷰가 엄청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한화가 영국 밥콕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 잠수함 수주에 더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됐다는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수직 발사 시스템도 갖춘 데다 다른 디젤 전기 잠수함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캐나다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정비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밥콕 관계자가 등장해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직접 조성했는데요. 밥콕 관계자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와 기술 협약을 체결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도산 한창 5급을 비롯해 성공적인 잠수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산 한창 5급에는 무기 발사 시스템이 탑재돼 있고 동일한 무기 발사 시스템이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어뢰와 호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어필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공개하면서 캐나다는 물론 잠수함 도입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잠수함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는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잠수함 성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한화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4년부터 잠수함용 리튬 전지를 개발해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의 차세대 심장, 리튬 전지 체계를 소개한 한화가 이번에 밝힌 내용은 납축 전지 대비 최고 속도, 잠항 시간이 305% 향상, 최저 속도 잠항 시간 166% 이상 향상, 혁신적인 화재 예방 설계와 소화 장치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선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한화는 리튬 전지는 충방전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전해액 교반이 불필요해 부속 설비를 제거할 수 있다. 며 충방전 효율이 50%에 불과하고 수명이 2000 사이클 정도인 납축 전지보다 높은 효율과 수명을 갖고 있어 운용과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SDI 배터리 셀을 트레이에 맞춰 한화에서 모듈로 통합했다. 며 이런 이유로 안정성과 신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강국 대한민국이 잠수함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한화에어로는 인도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배터리 공급을 추진하는 등 캐나다에 이어 한국 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가 P7OL 프로젝트를 두고 한화의 미래 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만큼 해당 사업에서 한화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인도 P7OL 프로젝트는 인도와 외국 방산업체가 제휴 관계를 맺고 AIP를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잠수함에 탑재될 배터리 연료 전지를 한화 배터리로 장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잠수함용 국산 연료 전지가 탑재된 DSM-2 3000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인데요. 지난달 열린 2023 잠수함 기술발전 세미나에서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세계는 지금 한국 방위산업을 재평가하며 경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잠수함 가격은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 몇 척의 수출로도 획기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며 세계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폴란드에서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 폴란드 군비청은 오르카로 명명된 새로운 유형의 잠수함에 대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도 트위터에 잠수함 사업 시작을 알리는 트윗을 게재했는데요. 앞서 그는 잠수함 성능에 대한 힌트를 주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고속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장시간 수중 잠행이 가능해야 한다. 며 어뢰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전했는데요. 쫄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사업 중 하나로 꼽혀온 만큼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와 같이 폴란드에서 요구한 잠수함 스펙 또한 한국의 잠수함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시작한 한국은 30년 만에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이제 한국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로 전 세계 방산업계를 다시 한번 놀래킬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